자,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이오 시스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지? 개라는 거는 구성 요소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안정화된 것을 말하고, 그러면 생태계라는 것은 이제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 한 개체부터 시작해서 그 환경까지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제일 작은 단위, 개체. 그냥 한 마리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각 종의 한 마리를 개체라 그래요. 자, 군집이라는 뜻에서의 군이라는 거는 모이는 걸 말해. 그러면 개체군은 자, 특정 지역에 사는 특정 지역에 같이 모여 살고 있는 단일종의 집단을 개체군이라 그래요. 각 개체가 모여. 중요한 건 단일종입니다. 한 종.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준으로 하느냐? 생식 활동을 통해서 태어난 이세가 생식 능력이 있으면 단일종 취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물론 이게 경계가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왜 애매하냐면 그 수능 국어에 자주 나오는 소설 중에 대한민국 근현대 단편 소설 중에 메밀꽃필 무렵이라고 있어요. 거기 왜 노새가 나오는지 아냐? 주인공의 페르소나예요. 장돌뱅이의 그 장돌뱅이 아저씨잖아. 장씨 아저씨인가? 원 주인공 있잖아. 왼손잡이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생기는 장씨 아저씨. 왼손잡이. 그리고 어느 날 그 장씨 아저씨의 그 장사꾼 길에 웬 논팽이 한 놈이 끼어들죠. 이 장씨 아저씨도 좋아하는 어느 마을 주막 아줌마한테 괜히 친근한 척 들이대는 이상한 논팽이 한 놈이 끼어들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데, 이 아저씨도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자기 나도 저만할 때 저랬는데 하면서 한때는 그 어떤 마을에 누구랑 결혼하고 살림도 차려보려고 했으나 어쩌고저쩌고 결국 그걸 못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야, 너 고향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때 사랑을 꿈꿨던 그 동네인 거야.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가는 마지막 장면에 그 젊은 논팽이 녀석이 왼손잡이인 걸 발견하죠. 근데 거기서 노새의 상징은, 노새는 망아지와 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망아지가 아니라 당나귀네. 당나귀와 말 사이에서 태어난 하이브리드 교잡종이에요. 그리고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새는 새끼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새는 태어날 수 있는데 노새가 새끼를 낳지는 못한다는 소리야. 이 장돌뱅이 이 양반은 자기는 이세를 낳지 못한다고 해요. 왜? 지금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 나이대가 될 때까지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는, 근데 자기도 모르는 뭐 그런 상징으로서 쓰는 게 이제 노새 이야기였는데,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단일종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저기 에버랜드 사파리에 있는 사자랑 호랑이 섞여 있는 걔네들이 개체군이 될 수는 그치. 호랑이 가족 개체군이 될 수 있고 사자 가족은 개체군이 될 수 있는데, 걔네 둘은 그럼 합쳐서 뭐라 불러야 되느냐? 군집이라고 해야 돼요. 역시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개체군 집단을 군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지. 단일 군집 안에는 여러 개체군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각 개체군에는 여러 마리의 개체가 존재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무슨 요소다?
생물적 요소지. 그리고 얘네들이 살게 되는 환경 요소까지 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 요소란 땅, 물, 공기 이런 것들 다 햇빛 요거까지를 합치게 되면 우리는 그 전체를 뭐라 그런다? 생태계라고 한다. 자, 이건 이제 가장 크게 잡아놓은 거고, 그래서 생태계는 개체군, 군집도 있지만 환경 요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기 봐봐. 생태계의 종류에 열대우림, 소위 밀림이라고 하는 데죠. 브라질, 아니면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데. 산림, 빽빽할 삼자에 수풀림자. 우리 산에서 나무 빽빽한 데를 산림이라 그러고, 초원, 풀밭을 말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건조한 데가 은근히 초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갯벌, 저기 서해, 신안, 태안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갯벌이 있죠. 동해안 쪽에 잘 없고, 사막, 연못, 공원, 저수지, 심지어 어항 하나도 생태계가 될 수 있죠. 어항 생태계. 그지? 그래서 자연적 생태계도 있고 연못, 공원, 저수지, 어항처럼 인위적인 생태계도 존재를 하는데 보통 생태계의 이름은 환경 요소가 결정을 한다. 왜? 그 환경에 맞게 여러 개체군이 군집을 이루면서 살고 있을 거기 때문이죠. 맞지? 네. 생각해봐. 사막에 수달 가족이 살 리는 없잖아.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생물 요소는 크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눠요. 큼직큼직하게 주제들만 잡고 가자고.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를 나누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 영양물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구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생산자는 핵심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생산자라고 하고, 광합성은 결국 뭐냐면 무기물에서부터 유기양분 합성을 해내는 것을 생산자라고 해요. 그러면 소비자는 핵심은 포식입니다. 자기보다 이전 단계의 생물을 잡아먹음으로써 자기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생장하는 거지. 그럼 얘는 유기양분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도 유기양분이 되기도 하죠. 분해자는 말 그대로 분해가 핵심이에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를 혹은 낙엽을 이 유기물을 뭐로? 무기물로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원을 획득하고 살아가는 녀석들이 돼요. 그래서 생산자에는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존재하죠. 소비자에는 초식동물, 육식동물, 동물 플랑크톤이. 분해자는 균류, 세균, 곰팡이, 버섯이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비생물 요소는 환경이 있고, 옛날에는 사실 얘네들과 환경 요소가 있는데
생물 요소가 환경에 주는 영향을 환경 요소가 생물 요소에 주는 작용을 반작용이라 그러고, 생물 요소끼리의 작용을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호작용의 예 이제 공생, 기생, 천적, 포식, 경쟁, 분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나뉘지는 않고요. 이런 명칭을 쓰진 않고, 비생물 요소에 의해서 생물적 요소의 변화가 오는 것. 생물 요소의 생활이 비생물 요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생물 요소들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한글로 표시하지 단어로 응축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를 물어보지는 않는데, 대한민국 말은 항상 영어 문법 기준으로 버트디가 중요하다, 그죠? 학교 선생님이 옛날 사람이라서 이거 가르쳐줘 놓고 그 단어 가지고 시험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으로 안 나눠요, 22개정부터는. 근데 15개정 때는 이게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으로 구분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한 프린트가 나올 경우는 그 선생님이 내겠다는 소리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기본 개념을 가볍게 봤기 때문에 101쪽 문제 한번 후딱 풀어보고 이제 뒤에 가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1쪽부터 풀어보자. 이거는 과학적인 언어는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 빛에 의한 영향. 아무래도 빛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이죠. 왜?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큰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 맞지? 자, 일단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양지와 음지에 사는 생물들이 있겠죠. 저기 보면 식물의 종류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빛의 세기가 다르다 그랬는데, 양지에 사는 생물과 음지에 사는 생물이 있고, 사실 요게 나중에 가면 토양의 진화라는 개념에서 현재 산을 이루고 있는 어떤 숲이 어떤 나무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태계가 어느 단계까지 진화되어 왔는지, 특히 땅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러니까 갑자기 바다에서 땅이 융기해서 땅이 생겼다고 치자고, 아니면 해저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섬이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치자고, 용암이 식어서 이제 완전 돌로 된 섬이 하나가 생겼지? 그러면 어떻게 그 섬에 식물체가 자리 잡아가느냐. 제일 먼저 그냥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에 제일 먼저 사는 거는 이끼입니다. 이끼들이 먼저 살게 되고, 이제 이끼가 지나고 나면 이제 풀이 자라요. 초목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 관목이라 해가지고, 우리 나무 크기가 무릎에서 허리 높이 안 되는 작은 나무들이지, 낮게 자라는 나무들. 얘네들이 자라는데, 이 과정이 뭐가 일어나냐면, 식물 뿌리에 의한 풍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토양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해. 암석이 흙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제일 먼저 양수림이라 해가지고, 나무 중에 햇볕을 많이 받아야지만, 광합성을 되게 많이 해야지만 사는 나무들, 여기에 보면 양지에 사는 나무들, 소나무, 자작나무 등 돼 있잖아.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 이런 애들이 먼저 숲을 이뤄요. 소나무나 자작나무, 얘네들은 이파리가 좁잖아. 두껍고 좁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파리가 넓을 필요가 없지. 왜? 충분히 빛을 많이 받는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인 거야. 그러니까 이파리가 좁아도
충분한 광합성을 할 수 있고 강한 빛을 통해로 자기가 자라는 데 필요한 광합성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양수림이라 그래요. 양지에 사는 나무로 이루어진 숲. 여기 사이사이에, 그럼 양수림은 나무 간격이 어떨까? 널찍널찍하겠지. 각자의 나무는 빛을 잘 받아야지만 잘 자라니까. 그 사이사이에 음수라 그래갖고 그늘진 데서 잘 자라는 나무들, 저기에 보면은 밤나무나 버스턴 고사리, 산세베리아, 물론 산세베리아 고사리는 우리 뭐 실내에서 키우는 그런 식물들인데 밤나무가 음지 식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밤나무나 참나무 같이 나뭇잎파리가 좀 널찍널찍한 애들. 그 대신에 이파리 두께는 좀 더 얇아요. 어차피 빛이 세지 않으니까 우리가 책상 조직이라고 부르는 울타리 조직이 여러 겹일 필요가 없는 거지. 대신에 이파리가 널찍널찍하게 빛을 넓게 받을 수 있게. 걔네들이 양수 사이사이에 자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혼합림이라 그러고. 요건 이제 양수 플러스 음수가 자라겠지? 그러고 나면 양수와 음수가 경쟁을 하면 누가 더 살기 잘 버틸까? 그 경쟁 환경은. 음수가 잘 버티죠. 그러면 양수가 도태되고 양수가 죽은 자리에 뭐가 다시 더 자란다? 음수가 더 자라겠지. 그러면은 음수림으로 극상이 이룹니다.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숲이. 진화가 끝까지 온 거야. 요렇게 숲이 진화돼 갑니다. 나무들이 사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게 양지, 음지, 빛의 세기에 따라 식물이 적응하는 거고. 이거는 나무의 종류가 땅에서 바뀌어가잖아. 한 나무 안에도 햇볕이 뜨는 남쪽에 있는 이파리와 햇볕이 잘 안 비춰지는 북쪽의 이파리,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정도도 다르고, 어느 쪽 나뭇잎이 더 초록초록하냐면 남쪽이 더 초록초록합니다. 왜? 여기는 빛을 잘 받는 곳이니까. 그리고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나뭇잎들과 요 안쪽에 가려지는 나뭇잎들 두께도 다르겠지. 그거를 우리는 양엽, 음엽이라고 부릅니다. 잎의 두께라던가 이파리 색깔이라든가 이파리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요. 한 나무 속에서도. 그래서 저기 봐봐. 밑에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두껍고 약한 빛을 받는 곳은 얇고 넓어서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된다. 오케이? 심지어 저기 봐봐. 라피도포라. 잎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파리 잎맥 사이사이에 울타리 조직이 오히려 구멍이 뚫리면서 저렇게 손가락 벌어지는 것처럼 나뭇잎이 바뀌어요. 그러면 저 틈새로 뭐가 햇볕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뒤쪽에 있는 나뭇잎들로 다시 또 빛을 받을 수 있겠지. 이게 이렇게 다 막혀 있으면 이만큼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렇게 사이 구멍이 뚫리니까 또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빛은 또 밑에 나뭇잎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자, 요런 데도 있고, 두 번째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동물 키워본 적 있냐? 안 키워봤냐? 식물이 항상 같은 계절에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동물들도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발정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가장, 물론 사람같이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는 동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특정 시기가 번식 시기잖아요. 뭐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소위 이제 얘네들의 번식 시기, 언제 알을 낳느냐에 따라서 제일 물고기가 맛이 있을 때와 맛이 가장 없을 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 넣고 산란기 딱 지나고 나면 그 물고기 맛이 없어요. 그렇겠지? 왜? 알 낳는데 자기 영양소 다 빼줬잖아. 그러면 이제 고기 맛이 없어진다고. 그럼 언제가 가장 맛있냐? 알 낳기 몇 달 전이 가장 맛있겠죠. 한두 달 전.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영양소를 잔뜩 먹고 피둥피둥 살이 쪄서 고기가 기름져졌다가 알 낳기 직전에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양분을 생식소, 알 만드는데 다 밀어넣으니까 그때부터 맛이 없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동물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1조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1조 시간이 아니에요. 1조 시간이란 해가 떠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봄에 꽃 피는 식물이 있죠. 응? 봄에 꽃이 피는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장일식물이라 그러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얘네들을 단일식물이라 그러는데, 이거 이름이 틀린 거거든? 반대로 쓰여진 거예요. 왜 봄에 꽃이 피냐? 장일식물이라는 건 뭐냐면 낮의 길이가 짧았다가 일정 시간 이상으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변화가 있을 때 꽃이 피는 식물들을 말해. 그러니까 낮 길이가 짧아서 점점점 길어질 때 딱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낮이 길어지면 꽃 피는 게 장일식물. 낮 시간이 길다가 점점 낮 시간이 짧아지는 변화가 있을 때 꽃이 피는 식물이 단일식물이니까 장일식물은 주로 봄에 꽃이 피고 단일식물은 가을에 꽃이 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낮의 길이가 아니에요. 사실 밤 길이가 더 중요합니다. 정확하게는 연속된 밤 시간이 짧을 때 꽃이 피는 게 장일식물이고, 연속된 밤 시간이 길어질 때 꽃이 피는 게 단일식물이에요. 극단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해 보면 되느냐? 낮 시간이 12시간보다 짧은데, 요게 밤 시간이잖아. 밤 시간 가운데 1시간 정도 조명을 살짝 켜준단 말이야. 이러면 장일식물이 꽃이 필까요? 단일식물이 꽃이 필까요? 이렇게 되면 얘가 꽃이 펴. 왜? 밤 시간 길이를 요만큼으로 인식하는 거야. 요만큼으로 인식한다고. 그래서 내가 앞에 무슨 글자를 넣었어요? 이해가 돼요? 요게 페이크인 거야. 맨 밑에 1조 시간과 식물의 개화돼 있잖아. 단일식물은 낮이 길고 밤이 짧을 때 꽃이 폈고, 단일식물은 낮이 짧고 밤이 길 때 꽃이 피는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조명을 켜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꽃이 핀다? 장일식물이 꽃을 피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낮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저런 페이크를 딱 쳐주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이름대로 가면 되는데, 요때는 반대로 간다는 걸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요게 일단 가장 일반적인 빛의 시간이나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이 어떤 적응이나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호관계지. 일단 요거 지금 칠판 필기. 일단 동물. 온도에 따라서 동물은 어떤 적응을 하느냐. 일단 서식지를 이동하는 녀석들이 있죠. 철새라던가, 그 다음에 회유성 어족들. 물고기들 중에 바닷물이 수온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쭉 도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적합한 그리고 그 환경에서 자신들이 먹고 살 먹이가 많은 그 계절에 맞춰서 위치를 옮겨 다니는 물고기들만. 뭐 대표적으로 일본의 그 가다랑 그 참치과 어류 중에서 가장 맛이 없는 뭐 더 맛없는 게 있다고는 하던데 얘네들이나 꽁치 이런 애들도 사실 이렇게 돌아요. 수온에 따라. 그러니까 특히 일본은 보면 나라 특징이 남북으로 되게 긴 나라야.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꽁치가 많이 잡히는 계절이 다르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계절별로 꽁치가 많이 잡히고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더 맛있는 계절이 달라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고등어가 두 종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부근의 고등어만? 별 생각 없이 먹고 있지. 뱃살이 은색에 위에 등무늬가 그냥 파란 색깔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참고등어가 있고 망치고등어라고 점고등어가 있습니다. 배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점무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이 두 종류는 제철도 달라요. 예, 요즘은 점고등어가 조금 더 맛있는 계절이에요. 좀 더 추워져야 이제 참고등어가 맛있는 계절이 오고. 자, 이렇게 이동하는 녀석들이 있겠죠? 철새라는. 물론 최근에 보면 이동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먹이 잘 준다고 죽치고 눌러앉는 놈들이 종종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동을 하죠. 새들은. 그리고 이동이 귀찮으니까 자는 놈들이 있습니다. 물론 겨울잠도 사실은 둘로 분류를 해서 봐야 돼요. 변온동물과 정온동물이 있어요. 이제 양서류, 파충류 이런 애들은 개구리, 뱀, 도마뱀, 거북이 이런 애들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체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체온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체온이 되면서. 그럼 얘네들은 말 그대로 사실상 가사 상태에 빠지는 거지. 응? 얘는 체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뻗는 애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날이 따뜻하게 풀리면 다시 체온이 올라와서 활동을 하는 애들인 거고 정온동물들은 그냥 먹을 게 없어서 합니다. 토끼나 그래서 다람쥐나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자기 그 겨울잠을 잘 동굴이나 어떤 그 장소에 먹을 거 잔뜩 숨겨놓고 사실 이제 가장 부러운 삶이죠.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먹고 왜? 움직이면 에너지 소비가 커지니까 차라리 그냥 잠들기 전에 잔뜩 먹고 잠들었다가 배고프면 잠깐 일어나서 짱 박아놓은 거 몇 개 좀 꺼내 먹고 또 자고 이런 녀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하지마.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깜짝 놀랍니다. 펭귄 알고 보면 롱다리입니다. 진짜요? 안 믿지 이거 봐. 펭귄 정말 롱다리입니다. 진짜 펭귄은 선생님만큼이나 롱다리예요. 나 바지 되게 올려 입은 것처럼 보이지? 선생님 골반 끝에 여기다. 진짜요? 야, 골반뼈 끝이 여기면 진짜 선생님 롱다리 맞지? 확인해봐. 저기 찔러봐. 우와. 근데 펭귄은 선생님만큼이나 롱다리예요. 그거 안 믿잖아. 내 다리가 롱다리인 것도 안 믿더만. 좀 이따가 쉬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구글에다가요. 펭귄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딱 검색해보세요. 충격받을 겁니다. 펭귄은 사실 엄청난 롱다리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펭귄이 숏다리로 보이냐? 롱패딩 입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뱃살이 발목까지 처진 거예요. 속에 다리는 있는데 뱃살이 롱패딩처럼 발목까지 덮은 거야.
너희들 롱패딩 입고 자크 다 잠그면 어떻게 걸어다녀? 이래 걸어다니잖아. 그게 너희들 펭귄 걸어다니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럼 롱다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고 털갈이를 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털갈이를 합니다. 이제 여름철에 나는 털과 겨울철에 나는 털에 빽빽한 정도라던가 솜털의 비율이라던가 뭐 방수 처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요. 털 길이도 바뀌고. 그리고 같은 종이었다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김새가 바뀌어가게 되는데 동물들이 특히 신체 말단부입니다. 끝말자의 끝단자잖아. 그 대표적으로 여우, 사막여우, 붉은 여우, 북극여우. 사실 다 여우입니다. 사막여우 하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것만 코 길고 귀 뎁다 크고 팔다리 길고 온몸이 호리호리한 애잖아. 꼬리도 길고. 북극여우는 일단 코 튀어나온 게 되게 짱뚱하게 딱 짧지. 귀도 별로 안 크고 뾰족하고 말잖아. 그리고 몸에 뒤룩뒤룩 살쪄 있고 팔다리 짧아가지고 앙증맞게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보통 붉은 여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우의 모습이지. 근데 이거 너희들도 하는 거야. 너 추우면 겨울철에 이러고 앉아 있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추우면 이렇게 팔 이렇게 안에 놓고 있잖아. 더우면 이렇게 놓냐? 아이고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몸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온을 쉽게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운 데 사는 애들은 몸 밖으로 튀어나온 게 최대한 짧아야 되는 거야. 더운 데 사는 애들은 야 붙지마 더워 이해가 되지? 이제 최대한 멀리 몸이 길쭉길쭉하고 체온을 밖으로 뱉어내기가 쉬운 구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추운 데 사는 애들일수록 짜리몽땅해지고 동글동글해져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 비슷한 동물들 중에 우리나라 동물들이 동글동글 귀여운 이유가 사계절이 뚜렷해서잖아. 다른 동네 애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겨울철을 못 버티고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 다른 데 가면 사계절이 없어서 살기 불편하지만 이제 개깡패가 되죠. 그지? 네.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 남한강 그 충주호 쪽의 댐에 피라니아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예. 불법으로 어떻게 국내에 들여와서 그걸 이제 몰래 유통을 하다가 누가 방생을 했는지, 충주호에 피라니아가 발견이 그 어떤 마을 옆 강에. 얘네들이 근데 되게 번식력이 좋은 물고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다 번식해서 우리나라 강에 피라니아가 토착으로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하면 이제 강가에 물고기도 물고기인데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람들도 쉽게 물에 못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호수의 뚝을 막고 물을 다 퍼내고 어떻게든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다 못 찾아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떤 어류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놔두세요.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겨울 되면 다 죽을 건데. 그리고 피라니아는 그 다음 해봄부터 발견 안 됐어요. 이유, 겨울철에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 불애옥장 알죠? 그 물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공기 달려있는 이파리로 해서 떠있는 식물들. 그거 다른 나라에서는 생태계 파괴하는 잡초입니다. 예, 한번 자라면 호수 전체를 뒤엎어버려서 호수 밑으로 햇빛이 못 들어가게 해서 물속에 사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해서 호수가 저산소증이 돼서 썩어버리게 만드는 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농림부와 환경부에서 일부러 키워서 봄철이 되면 호수에 뿌립니다. 그 중금속 흡수 잘 해주거든. 그럼 우리나라는 호수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행동일까요? 겨울 되면 다 말라 죽기 때문에. 불애옥점이 싸걸어서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봄에 새로 뿌려야 돼.
우리나라 사계절의 위력이죠. 이렇게 요런 것들도 있다. 자, 식물. 이게 동물이라면 식물은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일단 낙엽. 겨울철에 나뭇잎파리가 넓으면 그거만큼 체온을 식물도 체온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나뭇잎파리가 있으면은 에너지 소비량도 크고 체온도 많이 뺏기겠죠.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식물은 잎을 버리죠. 그게 침엽수든 화렵수든 버리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버리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시목. 영어 명칭 까멜리아. 동백꽃이죠. 나뭇잎이 어떻죠? 되게 두껍고 그 표면에 그 큐티클층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손톱 비슷한 느낌 나는 그 투명한 층이 잎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겨울철에도 그냥 녹색 잎 그대로 버티죠. 그 다음에 각종 겨울눈. 잎이나 꽃, 새로 자랄 가지들이 겨울눈의 형태로 버팁니다. 그리고 털에 꽃이 나 있는 이런 겨울눈에 털이 나는 식물들도 있죠.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예 씨앗이나 포자의 상태로 버티기도 하죠. 왜? 씨앗이나 포자는 그 다음에 봄이 돼서 싹이 틀 수 있는 환경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요런 것들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자, 그 밑에 하나 더 물. 물 이야기까지만 일단 해볼까요? 자, 일단 건조한 거, 물이 없는 거는 사실 생물에게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곳에 사는 애들은 첫 번째로 땀을 덜 흘리게 만듭니다.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최대한 감소시키고,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넘어올 때 축축한 피부에서 비늘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양서류의 점막이 파충류에서 비늘로 바뀌는 것도, 그 다음에 알도 바뀌죠. 그게 전부 다 물과 관련된 거예요. 양서류는 물에다가 알을 낳아야 되니까 우리 개구리 알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젤리 같은 거 안에 이제 알 넣고 체외 수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충류부터는 체내 수정을 하고 알 껍질이 생기기 시작하지. 그거 자체가 수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거야. 단단한 껍질도 그렇고, 곤충의 키틴질. 곤충이나 특히 이런 갑각류. 단단한 껍질 역시도 수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그 다음에 수분의 재흡수를 높인 농도 진한 소변. 엄청나게 농도가 진한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식물은 넘어가 보면 육상식물들은 식물 그냥 육상에 사는 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균형 있게 발달하잖아. 수상생물은 수상이나 수생생물은 뿌리가 약해져요. 왜? 물 많잖아. 그러면 굳이 흡수한다고 고생할 필요가? 그치. 그래서 수상생물이나 수생생물들은 뿌리의 기능은 약해지는데 통기조직이 발달해요. 공기가 통해야 되는 관이 발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여기를 뿌리라고 부르지만 사실 줄기인 것이 있습니다. 연근.
줄기입니다. 진짜요? 네. 연근은 줄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지금쯤 저기 경주 가면 이제 연꽃이 예쁘게 필 건데 연잎이 있잖아. 응? 이게 이제 물에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 연꽃도 피고, 그지? 연근이 어디냐면, 그리고 여기 요 밑에 이렇게 수염뿌리가 이렇게 자란단 말이야. 근데 이 줄기와 옆에 있는 요 줄기를 연결하는 요 통로가 연근이에요. 요게 연근입니다. 뿌리는 이거고. 땅속 줄기예요. 거기에 그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게 공기 통하는 겁니다. 저 뒤에 가면 아마 연근에도 이야기가 토양하고 이런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할 거고. 그 다음에 물에 떠서 살아야 되는 생물들은, 기공이 잎의 앞면에 생깁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기공이 잎의 뒷면에 있죠. 왜? 빛 때문에 기공 막히면 숨 못 쉬잖아. 근데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들은 기공이 이파리 앞면에 위치하죠. 그리고 표면이 우리 발수 코팅 된 것처럼 구멍 안 막히게 또르르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 코팅이 쫙 돼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건조한 곳에는 사막에 선인장 있죠. 선인장이나 요즘 우리가 이제 뭐 다육이라고 부르는 각종 다육 식물들, 그거 이파리 아닙니다. 줄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인장 이파리라고 불리는 그 동그란 그 몸체 있잖아. 그거 줄기예요. 잎이 아니라고. 진짜요? 네. 선인장의 잎은 가시입니다. 가시가 잎이에요. 잎이 있으면 뭘 해야 돼? 공변세포를 통해서 물을 뱉어야 되죠. 지금 물 없는 사막인데 물 뱉었다가 말라 죽겠지. 그러니까 뭐 해버린다? 이파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바늘로. 잎을 다 없애서 바늘로 만들어버리고 이파리만 유지시키고 뭐를 한다? 대신에 잎 자체에 젤 같은 성분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잎이 아닌 줄기에다. 그리고 줄기 표면에서만 하는 광합성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엽록체는 있으니까. 이게 보통 우리 알로에 팩 할 때 그 속에 그 속살 부분 있잖아요. 알로에베라 겔. 그거 결국은 물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가 생긴 거예요. 선인장도 잘라보면 그 똑같은 그 겔 성분이 들어있어요. 물 저장하기 좋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분감을 촉촉하게 저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팩하고 하잖아. 그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게 저수 조직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함초 소금 이런 거 하는데, 저기 바닷가에 사는 풀떼기 비슷한 종류입니다. 쟤는 그냥 염분을 저장해버리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과정 자체가 삼투예요. 삼투는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농도가 높은 곳이 빨아들이는 게 삼투잖아. 근데 바닷가면 소금물인데 거기에 식물이 자라면 바깥에가 더 짤 수 있으니까 물이 뺏겨버리잖아. 그럼 함초는 바닷가에서 살기 위해서 뭐를 택했다? 자기 몸이 더 짜게 바뀌어버린 거야. 몸 자체가 염분까지 흡수해서 식물 자체에 소금이 저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풀을 채취해서 풀에서 뽑아낸 소금이 함초소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간 미역도 아닌 것이 그 조금 다른 맛이 좀 같이 섞여 나잖아. 그게 그거예요. 저기 함초가 있길래. 응? 그 다음에 토양. 그 산소세균과 무산소세균, 저거는 이제 옛날에는 호기세균과 혐기세균이라 불렀는데, 토양의 표면에 가까울수록 산소로 호흡하는 애들이 살고요. 토양 깊숙한 곳,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깊은 곳에서는 공기를 싫어하는 균들이 삽니다.
미생물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파상풍균이 현기성 세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녹슨못에 세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녹이 슬게 밖에 땅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런 녹슬기 위해서 산소를 많이 뺏어가는 그런 곳에 파상풍균, 현기성 세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상처가 되면서 몸에 감염이 됐는데 몸 안쪽이 창상처럼 베이거나 아니면 몸 안쪽에 관통상을 하면 안쪽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그 균이 옮겨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흙이나 지저분한 거에 상처가 났을 때는 과산화수소 소독을 시키죠, 웬만하면. 왜? 피랑 만나서 산소를 발생시켜 버리기 때문에 무산소 세균, 즉 현기성 세균이 죽게 돼요, 과산화수소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렁이가 살면 땅이 거름져지는 것, 땅속에 공기를 뚫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기와 생물.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적혈구수가 늘어납니다. 일종의 이거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이나 마라톤 선수들이 그 일종의 고산지 도핑을 해요. 예를 들어 유럽의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유럽 현지 시차 적응할 겸 어디다가 캠프를 차리냐면 무조건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 그 평균 고도 한 3, 4천, 백두산보다 높은 동네예요. 거기서 이제 로드러닝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보름에서 한 달 이상 살면 처음에는 되게 높은 지대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헉헉댄단 말이야. 뭐 미국에서 대회를 하면은 저기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쪽이나 아니면 멕시코 시티 이런 고산지대와 남미 쪽에서 대회가 있으면 저기 칠레 산 꼭대기 안데스 산맥 높은 데 가서 있다고. 거기 있다가 마지막에 대회 직전에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맨 처음에는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헉헉대겠지. 근데 거기에서 현지 적응을 하면 몸 안에 적혈구수가 어떻게 된다? 많아져요. 그 상태로 내려온다고 갑자기 적혈구가 다 놀아버리냐? 그럼 몸의 산소 운반 능력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야? 극대화된 상태로 내려온 거야. 훨씬 덜 헉헉거리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우리 운동하는 그 과학이 스포츠 과학이고, 우리 보통 그 풍욕이라고도 하고 산림욕이라고도 하는 소나무숲, 노송나무, 삼나무 이런 데 가서 공기를 쐬면 왠지 더 촉촉하고 왠지 더 그 향이 있잖아. 피톤치드 향이라는 거. 그거 사실 다른 식물 못 자라게 하는 농약입니다. 다른 식물한테는 농약인 거야. 사람한테는 몸에 좋은 물질인 거고. 저기 봐봐. 나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주변으로 내뿜어서 공기의 성분이 바뀌고 우리는 그거 공기 좋다가 시원하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에서 적응하는 예들이고, 자주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사막여우 같은 것들, 자주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05쪽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일단 먹이 관계. 이제 생물과 생물의 상호작용에서 먹이 관계가 있죠. 자, 첫 번째 먹이 사슬. 쉽게 말하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까지 각각이 한 종류의 생물군으로만 이루어지는 애들이에요.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뭐다? 한 단계의 개체수 변동이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종종 나오고 교과서나 문제집에 추가 자료로 나올 때마다 장소가 바뀌는 신비한 먹이사슬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고립된 지역에, 왜 지역의 이름은 하도 내가 지역이 다른 예시를 한 3개를 봤는데 내용은 똑같아. 초원이 있는 약간 분지 지형이나 섬 지형이에요. 멸종위기 중에 술록이 살고요. 술록을 사냥하는 늑대가 살아요. 술록이 멸종위기 중이라서 생물학자들이 늑대를 사냥꾼들을 시켜서 쏴 죽였고요. 그리고 결론은 술록은 멸종했죠.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단일 종식으로만 돼 있으면, 예를 들어 한 단계가 너무 숫자가 늘면 그 아래 단계는 급감하게 되죠. 그 위에 단계는 상승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균형이 잡혀가는 건데, 이게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슬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안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되잖아. 가장 핵심이 대체제가 존재한다.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아니라도, 얘가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다른 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거죠. 프랑스 혁명기 때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했다는 망언. 프랑스 혁명군이 베르사유 궁으로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시위하자. 밖을 내다보면서 쟤네들은 빵 말고 먹을 거 없어? 왜? 고기도 있고 쿠키도 있는데 딴 거 먹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실제로 진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죠. 그 밀가루 문화권, 빵 문화권은 사실 빵만 먹어도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밀에는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빵과 우유만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영양소가 골고루 다 먹어지기는. 근데 문제는 쌀 문화권.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죠. 쌀은 99%가 탄수화물입니다. 수분 빼고 나면. 한마디로 골고루 먹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찬이 필요해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찬을 먹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뭐 젓갈을 담그기도 하고, 뭐 된장, 간장 같은 장도 만들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산에 있는 온갖 독성 있는 풀들까지 독을 제거해서 먹는 방법을 개발해서 나무를 묻혀 먹고 있죠. 그런데 뭐 프랑스 기준 마르 앙뚜아네트는 뭐 빵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쿠키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오리고기, 참새고기, 뭐 토끼고기 다양하게 있었겠지. 그럼 빵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그치. 근데 서민은 우유, 빵 끝이란 말이야. 그럼 빵 없으면 죽어야죠. 요게 이제 사슬과 그물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있는 거를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 그러지. 그리고 그렇게 엉켜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체계가 먹이 그물이 된다. 자, 여기서 먹이 사슬이 됐든 먹이 그물이 됐든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물질과 에너지예요. 결국 봐봐.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소비자에서 분해자로, 그리고 분해자가 분해한 물질은 다시 생산자로, 생산자의 사체도 분해자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환경 요소를 찍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 물질의 이동은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전체를 생태계라고 본다면, 생태계라고 본다면 물질은 이 내부에서 끊임없이 뭐 하게 된다? 순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는 결국 생태계의 태양에서 생산자로 들어가지. 그리고 생산자에서 소비자나 분해자로 가잖아.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호흡이라는 형태로 열 에너지가 빠져나와 버려요. 무슨 소리다? 물질은 내부에서 순환하고 에너지는 출발이 어디다? 태양. 최종적으로는 호흡을 통한 열 방출로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저기 우리 백시종 밑에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응? 태양의 에너지는 생산자로 들어가서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 이 과정에서 사체들, 이런 녀석들은 분해자로 내려가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분해자는 모두 호흡을 통해서 열을 배출하죠. 그리고 물질은 다시 분해자가 분해한 물질들은 대기, 물, 토양이 돼서 다시 생산자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서 물질은 순환한다. 에너지는 호흡을 통해서 열로 배출된다. 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봅시다.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에 쓰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일부 에너지만 상위로 전달된다. 그래서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총량은 줄어든다. 응? 자, 생태 피라미드를 보면 에너지 피라미드. 1년 동안 단위 면적에 존재하게 되는 에너지 총량. 개체수 피라미드, 단위 면적당 있는 개체수의 양. 생체량 피라미드,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생명 질량의 양. 셋 다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총량은 어떻게 된다?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된다? 안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생각해봐. 하루 동안 코끼리가 처먹는 풀의 양은, 아니면 코끼리 한 마리가 평생 먹어야 되는 풀의 양은 코끼리 무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크죠. 쥐는 더 많을걸? 동물이 작아서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에너지량, 개체수량, 생체량 자체가 다 감소해야지만 그 피라미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되게 핫한 이슈 중에 하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시끄럽게 보고 있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논란이냐 싶은 게, 세덕후라는 그 철새나 이런 것들을 촬영하고, 그런 거 조사하고 공부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마라도나, 저기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홍도 같은 섬에서 그 소위 유기묘들, 길고양이들이 철새 도래지의 철새들을 공격해가지고 개체수에 위협이 생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적어도 그런 섬에 있는 길고양이들은 섬 밖으로 이주시키거나 그게 개체수 통제가 안 될 경우는 최악의 경우 살처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까지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 도시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 있죠. 아파트에 보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싫어. 그치. 왜냐하면 관리가 잘 되면 참 좋은 방법이에요. 나도 개인적으로 내가 과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도 그리고 어릴 때 고양이를 키워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길고양이들 밥 주는 행위 자체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난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면. 그리고 집에
집에 괜찮으면 고양이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집에 있는 한 녀석이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고양이는 먹이 사슬 중 어디쯤에 위치할까? 상당히 최종 소비자에 가까워요. 고양이 잡아먹는 독수리 정도나 돼야, 그지? 꽤나 상단계에 위치하는 포식자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생겼죠. 길에 있는 고양이들한테. 그럼 얘네들이 원래는 생존 경쟁에 치이고 도태된 종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피라미드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먹이를 배급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개체수가 줄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들은 그 핑계로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TNR을 이야기합니다. 고양이과 동물은 원래 집단을 이루기 힘들고, 그래서 중성화시키는 수술을 시켜요. 수컷이든 암컷이든 데려가서. 그리고 그 중성화가 된 고양이들은 아마 길고양이 돌아다니다가 보면 보일 거예요. 한쪽 귀 끝에가 잘려 있습니다. 그거 수술시켰다는 표시예요. 그럼 걔네들은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살아도 개체수가 더 이상 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관리를 받고 케어가 되고 있는 고양이 개체수도 있지만, 이게 영역동물이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가출을 했을 때 못 돌아오는 수가 너무 많아. 왜냐면 이게 영역동물이니까 애들이 줄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영역에 갔다가 싸움이 붙었을 때 깜짝 놀라서 우리 집 쪽으로 도망오면 그냥 집에 잠시 놀러 나갔다 온 건데, 집 반대쪽으로 튀면 뚫고 들어올 방법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럼 가출해서 못 돌아오는 고양이가 되는 거야. 그렇겠죠? 자, 문제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우리 집 고양이가 도망갔어요. 그럼 우리 고양이 찾으려고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고양이가 없으니까 애는 찡찡 울고 계시고,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어머님들은 또 뭐 할까요? 어디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오든지 얻어오든지 구해오겠죠. 그리고 그놈도 가출하겠죠. 케어를 잘 못할 테니까. 자, 케어가 잘 되는 집이면 애시당초 고양이가 도망을 안 나가죠. 문제는 이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가 조절이 되려면 70에서 80%가 수술이 돼 있는 지역이어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추가 고양이의 유입이 없어야 되는데, 이놈의 도시는 그게 될 리가. 특히나 이제 지금 논쟁이 된 곳은 마라도입니다. 마라도에 고양이가 몇 마리쯤 살았을 거 아니야? 마라도 가본 적 있냐? 아니요. 그거 걸어서 한 1시간 반이면 섬 다 돌아요. 거기에 거의 200마리가 살았습니다, 한때. 거기 천연기념물 철새가 계절별로 오는 동물이긴 한데 둥지 틀고 새끼 키우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고양이가 180마리가 살았다고. 지금 이제 40마리 정도 남았나?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집수보다 고양이 수가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 알잖아요. 배불러도 사냥은 하죠. 눈앞에 알짱내면 잡잖아. 그래서 그 천연기념물 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은 고양이도 집에서 케어되고 있는 고양이가 아닌 밖에 들을 돌아다니는 야생화된 고양이들은 최대한 수를 줄여야 천연기념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쓰여진 최종적으로 통제가 안 될 경우 살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즉 잡아 죽이는 수밖에 없다에 이제 고양이 애호가들이 꽂힌 거야. 네, 싸움이 나죠. 인터넷에 지금 개판입니다. 심한 사람들은 그러면 인간이 다른 동물 잡아먹으니까 인간도 살처분해야 되냐라는 정줄 놓은 글도 보여요, 인터넷에. SNS가 원래 그렇습니다. 별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는 난 자연이거든요.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피라미드가 유지가 되고 생태계가 안정화돼요. 그리고 그 균형은 인간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냥 자연이 보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이 먹이를 주는 행위나 특정 종을 특별히 사냥하는 행위 자체는 생태계에 둘 다 교란을 주는 행위입니다. 아, 귀여운 고양이 밥 못 먹고 배고파서 비에 젖어서 저러는 거 불쌍하잖아요. 다른 동물도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에서 도태되면 도태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강한 종들이 살아남아서 그 환경에 적합한 개체수로 살게 돼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술록을 지키려고 늑대를 쏴 죽였더니 술록이 멸종하였더라. 네, 하찮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어쨌거나 그게 참 논쟁이던데, 이제 도심지에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 집에서 키워야 되는데, 아니면 그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려면 밥을 주는 공간이 자기 거거나 그 공간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 중에 아파트 주민이 많을까요? 밖에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미끄럼틀 밑에 고양이들이 거기 이제 지내고 있으니까 주차장 부근에, 빌라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그렇게 한쪽 구석구석에 밥을 챙겨 먹이면 거기에 밥이 있으니까 고양이가 모일 거고, 고양이가 모이는데 걔네들이 중성화가 안 돼 있으면 번식을 할 거고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파이프를 긁어먹거나 차를 긁어먹거나, 혹은 춥다고 차 엔진룸 속에 들어가서 자다가 시동을 켜버리면 당연히 고양이도 죽지만 차 엔진에 피해가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해서 밥 주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 아니라고 발뺌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방송에서는 고양이가 소중하냐 새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죠. 그렇게 길고양이들한테 밥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는 고양이를 혐오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고양이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방패로 뒤에 세우는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죠. 나 고양이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인식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다. 언젠가 너희들이 서술형이 되거나 네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도 아마 이 논쟁은 끊이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1, 20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네 나름의 기준과 생각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내 생각은 지금 이렇다고. 자, 111쪽 111쪽, 112쪽을 푸는데 효율은 저거 그냥 공식이거든요. 전 에너지량분의 현 에너지량이 효율인데, 112쪽 맨 밑에 봐봐. 전 단계 에너지 총량의 현 단계 에너지 총량의 곱하기 100이 효율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말한 거 있잖아. 에너지량, 개체량, 생체량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잖아. 효율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효율은 네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때 효율이 다를 수 있어요. 균일하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111, 112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